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중학교 2학년 사회 뭐 배우는지 알고 있습니까? 세계사 배우죠. 혹시 나 세계사 공부 좀 하고 있다. 손. 세계사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내가 참 국어 선생님이긴 하지만 이 중학교 2학년 사회가 사실 사회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학도 다시 막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안 중요한 과목이 없네요. 맞죠? 다 과목이 중요한데 중학교 2학년 사회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학교 2학년 사회 때 세계사를 배우는데요. 이 세계사가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나면 고3 때 끝입니다. 더 이상 안 배워요. 내가 세계사를 따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안 배우는데 세계사를 선택한 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폐강되거나 학교에서 아예 수업 자체를 안 해요. 나도 내가 다닐 때 세계사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교에 없었어요. 근현대사, 사회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세계사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애초에 학교에 과목도 없었고 그래서 선택 과목으로 선택도 못했어요. 대체로 세계사는 중학교 2학년 때가 끝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처음 듣게 되는 생소한 말들 되게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걔네들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걔네 여러분들 다 재료야, 재료. 자, 우리가 독해라고 하는 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걸 독해라고 합니다. 맞죠?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걸 독해라고 하는데 안 적어도 돼. 이건 필기 안 해도 돼요. 독해라고 하는 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걸 독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독해를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필요한 건 뭘까요? 도구입니다. 도구. 선생님, 책만 읽으면 도움돼요? 당연히 도움되지. 왜 도움되는데? 글자를 읽는데 익숙함이 많아지니까. 다음 두 번째 건데 배경 지식이 많이 쌓이니까. 선생님, 배경 지식 많아야 돼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배경 지식 혹시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지. 근데 알고 있으면 편할까 안 편할까? 당연히 편하지. 그러면 그 배경 지식 언제가 제일 쌓기 좋은데? 중학생 때 쌓기 좋지. 고3 돼가지고 내년에 올해 수능 칠 거야. 근데 여기 지금 그 칸트의 계몽주의 적혀 있잖아. 고3이 예를 들어서 계몽주의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쳐봐봐. 계몽주의 공부하고 있으면 돼, 안 돼? 그럴 시간 없어. 고3이 어디 그럴 시간 있어요. 같이. 자, 그러면 이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나 말들은 언제?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부하면서 수집하는 거야. 이거 국어 시간에만 하는 거야? 아닙니다. 수학 시간에도 하고요.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여러분 안 배웠나?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0에 수렴한다, 1에 수렴한다. 알아요? 아직 모르는구나. 미안합니다. 나중에 이제 수학하다 보면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무한이죠. 이제 극한의 이제 개념을 배우다 보면 무엇에 수렴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수학에서. 근데 그게 우리 일상에서도 쓰는 말이야. 어디에 수렴한다라고 하면 뭐냐면 그것에 가까워진다 이 말이거든. 그런 식으로 수학 시간에 배우는 단어들. 사회 시간에 아까 쌤이 얘기했던 뭐 세계사적 지식, 역사도 마찬가지야. 1학년 때 배웠던 인권 이런 거 다 마찬가지야. 다 나옵니다. 비문학에. 그냥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총망라된 지식들이 비문학에 나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웠던 단어들, 사회 시간에 배웠던 단어들 다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그 문제 만드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 과학 시간에 뭐 배운지 다 알고 만드는 사람들이거든.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단어나 또는 알지는 못하는데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을 만한 단어들을 주로 여기다 심어 놓습니다. 비문학 지문에다가. 알겠죠?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어떤 단어나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도 혹시 과학 시간에 원자의 구성 이런 거 배웠나요? 원자의 구성 배웠어? 원자핵과 전자의 어떤 관계.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를 바탕으로 뒤에 뭐 핵분열, 그 다음에 핵융합 이런 것들이 그냥 비문학 지문에 나와요. 원자핵과 전자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 알면 당연히 독보를 빨리 풀겠지. 맞죠? 원자핵이 뭔지 전자가 뭔지 설명하는 거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면 되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나에게 뭐가 된다?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어휘력이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선생님 그러면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 단어장을 만들어서 공부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야. 무슨 영어도 아니고. 맞죠? 단어장을 만들어가지고 본다? 여러분들 쓸까요? 평소에 일상적으로 안 쓰거나 일상적으로 잘 읽지 않으면 외워도 금방 까먹습니다. 사실 평소에 안 쓰는 말은 외국어나 똑같거든. 아까 내가 수렴한다 얘기했잖아. 여기에서
내가 한 2주일 뒤에 수렴한다 물어보면 수렴한다 뜻 모르는 사람 나올걸? 왜 그런데? 내가 안 써서 그래요. 맞죠? 자, 그래서 내가 잘 쓰지 않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은 외워봐야 금방 까먹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내가 평소에 쓰거나 자주 읽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읽기를 계속 습관화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하도록 해보세요. 알겠죠? 자, 읽기 왜 하느냐? 칸트의 계몽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학교 2학년 대상 교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계몽주의라는 말을 배워요. 그래서 이 칸트의 계몽주의라고 하는 글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2학년에 올라가지 않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계몽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계몽주의가 뭘까? 이게 계몽이라는 말이 사실은 좀 되게 복합적이고 어려운 말이기는 해요. 그래서 꼭 하나의 의미로만 쓰이는 말은 아니야. 그런데 계몽이라는 말이 어떤 이 말 자체를 직역하면 어떤 말이냐면 이제 일깨우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계몽이라고 하는 건. 자, 일깨우는 건 어떻게 일깨우는 건데? 그 상태에 아닌 사람들을 일깨워서 그 상태로 만드는 게 계몽주의인 거야. 자, 그래서 계몽주의는 이 시대, 그러니까 그 유럽의 중세 시대에서 시작이 됐는데 무지한 사람들을 무지하지 않은 광명의 세계로 이끈다라고 해서 이거를 계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끌어주다 이 말이야. 알겠죠? 일깨워주다. 자, 그래서 이 계몽이라고 하는 거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던 시기에 탄생한 말인데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탄생한 말이냐면요. 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성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하는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들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무지하지 않은 상태로 일깨워준다. 그게 바로 계몽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굴 가르쳐서 완전 무지 깜깜이었던 사람을 헉 하면서 이제 빛을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몽인 거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계몽이라고 하는 건 이성을 중심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본문.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는 프랑스 대혁명을 전후로 시작되었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랑스 대혁명이 무엇인지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들 내 예상 1학기 기말범위 1학기 기말범위로 왠지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1학기 기말범위 아니면 2학기 중간범위 2학기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을 전후로 등장하였대요. 자, 이러한 계몽주의에서 말하는 계몽은 무엇일까? 자, 칸트는 사람 이름이겠다, 그쵸? 자,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사람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했을까를 찾아야 되는 거야. 사람 이름이 나온다는 건 그 사람의 의견이 나온다는 거거든. 맞죠? 자, 그래서 칸트는 계몽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에서 계몽을 뭐라고 얘기했었냐?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정의했답니다. 아까 얘기했죠? 무지한 상태에서 무지하지 않은 세계로 이끌어주는 것, 그게 계몽이라고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계몽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칸트에게 미성숙 상태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상태를 계몽의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내가 스스로 무지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뭐 해야 돼? 무지에 벗어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무지로부터 넘어서는 게 바로 뭐야? 계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미성숙 상태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상태를 뜻한대요. 선생님이 하는 밑줄 다 따라서 필기하면 돼요. 아닙니다. 난 그냥 내가 글자가 안 보여서 하는 거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글을 잘 읽기 위해서 내가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쓰세요. 나는 이거는 여러분한테 뭐가 꼭 이렇게 해라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내가 이미 머릿속으로 다 들어와 있는 정보인데 이거를 굳이 막 표시를 해가면서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내가 머릿속에 안 들어왔는데 표시가 안 하면서 읽어. 그럼 문제지. 근데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떤 방법을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대신에 내가 중요한 정보는 머릿속에 잘 넣을 수 있는 연습들이 돼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나는 그게 1도 모르겠다. 그럼 그냥 선생님 따라오세요. 알겠죠? 하다 보면은 점점 표시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상태는 뭐랑 똑같은 말이야? 미성숙 상태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미안합니다. 요거는 적어주세요. 이거는 필기해야 돼. 자, 칸트에게 봐봐, 미성숙 상태 란이라고 하면서 뜻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의미를 밝히다, 의미를 내리다, 의미를 정하다. 그래서 정의라고 합니다.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거 여러분들 사실은 저기 내신 시험 범위기도 해요.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설명 방법을 배우거든요. 자, 정의라고 하는 방식이야, 문장이. 자, 그래서 미성숙 상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다 모르잖아. 왜냐면 이 미성숙 상태라고 하는 건 누가 말한 건데? 칸트가 말한 거거든. 칸트가 말한 미성숙 상태는 어떤 의미인데?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정의된 개념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이건 글을 읽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좀 기다려줄게요. 정의된 개념을 바탕으로 읽는다 라는 말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서 미성숙 상태란 이런 의미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칸트의 입장에서 미성숙 상태 뭐시기, 미성숙 뭐시기, 미성숙 뭐시기 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 생각해야 돼? 요거 생각해야 되는 거야. 정의된 개념이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딱 정의가 되어 있네. 그러면 뭐야? 이거는 내가 가져가야 될 정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정의된 개념이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없어요. 정의를 해주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칸트는 인간이 이러한 상태에 머무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려는 용기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상태는 무슨 상태야? 미성숙 상태겠다. 그쵸? 자, 인간이 미성숙 상태에 머무르는 이유는 뭐야?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뭐 밑줄 긋고 표시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안 따라와도 되는데,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 쌤이랑 같이 뭘 할 거냐면 지문을 읽으면 지문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정리. 그러면 정리하는 방식을 선생님이 딱 말해준 대로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된 정보, 내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된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이해한 내용 정리 하면서 계속 생각 자동이 일어나는 거야. 글을 읽으면서. 자, 그러면 만약에 나라면, 선생님이라면 이 문단을 읽고 어떻게 정리할래? 쌤은 이렇게 정리할 거야. 나는 칸트의 입장이다. 그쵸? 참고로 쌤이 그 글자를 참 못 적습니다. 그 글씨를 참 못 쓰는데 이게 패드로 쓰면은 글씨가 더 못생기게 나와가지고 변명은 필기는 아니고. 자, 그래서 칸트의 입장에서 계몽이란 어떤 뜻이야? 미성숙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계몽이야. 좀 잘 안 보이나? 칸트의 입장에서 계몽이란 미성숙 상태를 벗어나는 게 계몽이야. 그러면 미성숙 상태는 무슨 말인데? 미성숙 상태는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상태를 미성숙 상태라고 해. 자,
그 다음 사람들이 이 미성숙 상태에 있는 그 이유가 뭐야? 그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죠.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뭐냐?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나라면 이렇게 딱 정리할래. 이러면 분단 내용 다 될 것 같은데 내 생각할 때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 이거 더 간단하게 정리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뭐 내가 다 머릿속에 이해한 내용이라면. 그렇죠? 자, 다음 볼게요. 한편 칸트는 이성을 사용할 용기의 부족이 개인의 문제이지만, 그러니까 지 문제야, 본인의 문제야, 개인의 문제야. 그런데 미성숙 상태가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날 해결책을 개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았대요. 자,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미성숙 상태에 있는 개인은 지가 미성숙 상태에 있는 거야. 개인의 문제야. 그런데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성숙 상태에 있어. 그러면 나 혼자 힘으로 미성숙 상태를 끝낼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야? 개인의 힘이 아니라 사회적 힘이 필요하겠다. 이 말이겠다. 그쵸? 자, 그래서 미성숙 상태가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다. 사람들이 다 미성숙 상태야. 그러면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날 해결책을 개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미성숙이 사회 속에 깊이 스며든 상황에서는 개인 혼자서 계몽을 실현하는 일은 거의 뭐하다? 불가능하대요. 자, 그러니까 미성숙 상태가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해결책을 개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계몽을 실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미성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계몽은 개인의 힘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진행될 때 실현이 가능하대요. 자, 그러니까 미성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집단적으로 진행될 때 실현이 가능하대요. 자,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 계몽이란 뭐랑 똑같아? 집단적인 정신의 성숙이랑 똑같습니다. 한 명이 계몽되는 건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하지만 사회의 사람들이 다 무지한 상태인데, 미성숙한 상태인데, 그게 계몽되는 건 혼자 힘으로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사회의 힘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칸트의 입장에서 뭐야. 됐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미성숙 상태가 일반화되어 있는 세상이야. 예를 들어서 미성숙 상태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야. 자,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는 개개인의 계몽은 불가능에 가까워. 자, 그래서 미성숙 상태가 지배 일반화되어 있는 세상에서는 집단적으로 계몽을 해야지 뭐 할 수 있어? 실현이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칸트 입장에서 결론은
계몽은 뭐랑 똑같다? 정신의 집단적 성수가 똑같다. 이게 지금 본문 내용이겠다, 그쵸? 난 이렇게 이해할래. 간략간략하게. 자, 다음 볼게요. 칸트에 따르면 집단적 계몽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뭐래요? 자유랍니다. 아, 이 사람 자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네. 이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왜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 계속 칸트 얘기하고 있었잖아. 칸트 얘기하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유라며. 맞죠? 그럼 이 사람의 1번 조건은 항상 자유인 거야. 알겠죠? 자, 그 상황에서 칸트는 정치 권력이 허락해야 하는 수많은 자유들 중에서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했답니다. 자유 중에서도 뭐야?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한다. 공적이라고 하는 게 뭐야? 개인적인 거야? 아니면 사회적인 거야? 사회적인 걸 공적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성을 사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강조했대요. 자, 그래서 칸트는 이성의 공적 사용을 사적 사용과 구분했답니다.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을 구분했고요. 이성의 사적 사용은 이성을 사사롭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이성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흔히 공적인 자리라고 여기는 공직자, 공무원, 성직자들이 자신의 직책 수행 과정에서 내놓는 발언들도 모두 이성의 사적 사용에 해당합니다.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조직 안에서 특정한 직책을 맡은 이들은 그 직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데 복종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자, 예시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떠올려보면 좋은데요. 자, 일단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뭔데? 이성의 사적 사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앞 문장에서 읽었어. 이 사람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공적으로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거 이해되죠? 자, 이 사람은 지금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공적으로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어? 지금 이성의 사적 사용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칸트가 좋아하는 거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맞죠? 자, 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그러면 밑에는 뭐가 나와 있을까요? 왜 안 좋아하는지가 나와 있는 거야. 왜 안 좋아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왜 안 좋아하는데 마치 기계 부속품처럼 시킨 대로 일만 하다 보니까 옳지 않은 것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이성을요 이성의 사적 사용은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공적인 자리라고 불리는 공직자, 공무원, 성직자들 이 사람들도 자신의 직책 수행 과정에서 내놓는 발언들도 전부 뭐에 해당한다는 거야?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발언을 한다? 이런 거 별로 진정한 가치로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왜? 그 직업에 있기 때문에 저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본다는 거야, 칸트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적 사용은 별로 안 좋아, 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조직 안에서 특정한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직책 때문에 하는 말은 전부 뭐다? 사적 사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칸트 자유를 사랑했네. 근데 자유 중에서도 뭘 사랑했는데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뭐 했어? 사랑했네. 자, 그래서 이성의 사적 사용에는
뭐가 포함된다고? 직책을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이성을 포함한답니다. 잘 안 보이는구나. 칸트는 자유를 사랑한대요. 그 중에서도 뭘 사랑하는데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자유를 아주 사랑한대요. 자, 그래서 이성의 사적 사용은 직책을 수행하는 중에 사용하는 이성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직책 때문에 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높게 평가 안 하는 거야. 자, 그럼 다음 문단 넘어갈게요. 반면 이성의 공적 사용은 지식인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글을 써서 출판하는 걸 말한답니다.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성의 공적 사용은 되게 범위가 좁네. 맞죠? 범위가 되게 좁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성의 공적 사용은 자,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어. 그러면 그 잘못된 걸 밝히는 글을 써서 출판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뭐 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추론해 본다면 정리를 이 정도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칸트는 이성을 되게 좋아해. 이성을 좋아하는데 이성을 직업 때문에 사용하는 건 별로도 안 좋아해. 그 다음 뭘 좋아해?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이성을 좋아하는 거네 정도로 우리가 좀 추려볼 수 있겠지. 맞죠? 자, 추려보고요. 이성은 공적인 일에 대해서 자신의 직책에 따른 의무나 조직 논리를 벗어나서 제3자의 입장에 설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이성은요, 공적인 일에 대해서 제3자의 입장에 설 것을 요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제3자의 입장에 섰으니까 상대적으로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객관적이겠지.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이 사람은?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막 이러면서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이성을 사용해서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거는 잘못됐어. 왜냐하면 이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야? 이성의 공적 사용이 되겠네. 나는 이 정도 예시가 머릿속에 좀 떠올라요. 내 마음대로 지금 이미지를 만든 거야. 내 머릿속에서, 쌤 머릿속에서. 글쓰기는 자신만의 이익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고려하는 사고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이성의 공적 사용에서 중요한 행위로 강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쓰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자, 잘 보세요. 글쓰기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고려하는 사고의 기회를 준다. 왜 이렇게 연결될까요? 이 사람 입장에서 글쓰기는 뭐랑 연결되는데? 제3자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랑 연결이 되거든. 이해되죠?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글쓰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고려하게 되겠지. 나 말고. 이해되죠? 다 연결되는 문장이죠. 자, 그럼 문단 끝났네. 자, 봅시다. 공적 사용의 뜻은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잘못에 대해 글을 써서 출판하는 일이 이성의 공적 사용이었던 거야.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른데? 맞죠? 자, 그러면서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제3자 입장을 고려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고려하는 사고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이성의 공적 사용에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중요한 행위로 간주된다며. 맞죠? 자, 그러면 뭐야? 제3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게 이 사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네. 맞죠? 이 사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자, 다음 마지막. 하지만 이성의 공적 사용이 잘못된 법이나 사회적 규칙에 대한 불복종을 의미하는 건 또 아니래요. 아, 사회에 대한 불복종을 얘기하는 건 아니구나. 칸트는 아무리 잘못된 법이라도 일단 뭐 해야 돼? 그것이 법률로 존재하는 한. 자, 잘못된 법이 있어. 근데 얘가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뭐 해야 돼? 일단 지켜야 한다고 보았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지금 잘못됐어. 그러니까 나 안 지켜.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잘못된 법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뭐 해야 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지키고 나서 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시가 나와 있네. 예컨대 세금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세금에 문제가 있다고 출판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중요한 게 뭐겠어? 요거겠죠, 요거. 출판을 통해. 그러니까 글쓰기를 통해서 주장해야 되는 거야. 사회가 바뀔 수 있게끔.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불복종하면 안 돼. 복종은 해야 돼. 근데 잘못됐으면 뭐 해? 글을 써서 출판해서 알리는 거죠. 그게 진정한 뭐라는 거야? 계몽이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출판을 통해서 주장할 수 있대요. 그러나 출판을 통해서 공적인 주장을 하되 일단은 현재 세법은 세금에 대한 법을 세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세법을 준수는 지키는 거죠. 준수해야 됩니다. 자, 칸트에게 계몽이란 정신의 점진적인 개혁이라는 거야. 아,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개혁은 한순간에 준비 시작하면 바꾸는 거야? 아닙니다. 어떻게 바꾸는 거야? 조금씩 단계적으로 바꾸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점진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점진적인 게 뭡니까? 조금씩 바꿔나가는 겁니다. 조금씩 이게 점진적인 거죠. 자, 그래서 계몽이란 정신을 준비 큐 하면 바꾸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개혁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는 거야. 그 별로 안 좋아해. 자, 그래서 칸트는 혁명의 역할은 자, 억압 권력을 물리적으로 대체하는 것일 뿐. 혁명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기말고사 때. 자, 혁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혁명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영주가 아니다.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왕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을 자리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고는 새로운 권력을 안치거나 또는 어떻게 하는가? 새로운 정치 제도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걸로 완전 뒤바꿔버리는 거. 그런 것들이 혁명이죠. 맞죠? 자, 그러면 칸트는 혁명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지. 혁명이 준비 시작하면 바꾸는 거잖아. 맞죠? 근데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다며. 맞죠? 자, 그러니까 칸트는 혁명의 역할은 억압 권력을 물리적으로 대체하는 것일 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는 거 그냥 물리적으로 바꾸는 거라는 거야. 맞죠? 정신의 성숙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혁명은 정신의 성숙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결론이 여기서 끝났지만 결국은 칸트는 혁명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가 결론이겠지.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봅시다. 만약 잘못된 법이 있어. 자, 그럼 이 잘못된 법은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뭐 해야 돼? 출판을 통해 알려야 됩니다. 잘못됐다는 걸. 그래서 칸트에게 있어서 계몽은, 그래서 내가 쌤은 칸트의 계몽이라고 할게요. 칸트의 계몽은 뭐랑 똑같다? 정신의 점진적 개혁이랑 똑같다. 하나, 둘, 셋, 혁명 큐. 이건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뒤에 1, 2, 3번 문제를 풀 건데 문제 푸는 시간 조금 이따 줄게요. 자, 원래는 그 우리가 하루에 이제 앞으로 한 수업당 이 비문학 지문을 2지문씩 할 거거든요. 별다른 의미 없으면 이제 2지문씩 할 건데 오늘은 일단은 앞에 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업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지문 하나로 끝낼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학원 처음 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멘토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이미 아는 학생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좀 들어주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수업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토요일날 수업하죠. 토요일날 수업하고 나면은 이 토요일날 수업 이후에 뭐 일요일날 오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중에 오는 학생도 있죠. 자,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수업이 토요일 수업이 있어. 이건 단체 수업이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는 주가 토요일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토요일 이게 이제 첫 주니까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요. 쭉 해서 뭐 일월 화수 목금까지 해서 이 일월 화수 목금 사이에 여러분들이 한 번 수업을 더 들어올 거 아니야. 그때는 이렇게 단체 수업이 아니라 개별 형식의 멘토 수업이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 강의실 이렇게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웬 언니 오빠들이 쫙 이렇게 앉아 있을 거야. 그러면 다 각자 자기 공부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뭐 하면 돼? 각자 자기 공부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각자 자기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하는데 쌤이 과제를 내줄 거예요. 그럼 그 과제들을 수행하면 됩니다. 자, 그럼 그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으면 옆에 이제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뭐 할까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에게 뭐 모르는 걸 질문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물어봐도 되고요. 또는 어떤 문장을 읽었는데 이 문장에, 그러니까 문제는 다 풀었어. 문제는 다 맞았어. 근데 이 문장의 뜻을 모르겠어. 그런 것들 질문해야 돼요. 알겠죠? 나 문제 다 맞췄네, 다 알았네. 아닙니다. 문제 다 맞췄다고 다 아는 거 아니야. 알겠죠? 선생님이 지난번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다 맞추고 다 틀리는 건 쌤은 지금은 1도 신경 안 쓸 겁니다. 알겠죠? 다 틀리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를 정확하게 잘 읽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 제가 이 문단을 읽고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거 맞아요? 확인받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읽었는데 문장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확인받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거리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 되고요. 그리고 쌤이 가끔씩 몇몇 개의 그 문학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은 반드시 멘토 시간에 선생님한테 설명 들으세요 라고 하는 숙제들이 있을 거야.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이 막 돌다가 오면은 여러분들 이름 모를 수도 있거든. 와가지고 너 누구야? 너 오늘 뭐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저 오늘 이 작품 설명 들으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옆에 선생님이 작품 설명도 해주실 겁니다. 그럼 그거 듣고 지문 읽고 이제 풀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요 멘토 수업 때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요 단체 수업 때 지문 요거 하나 했고요. 조금 이따 쉬는 시간, 아니 문제 풀고 나서 쉬는 시간 가질 건데 풀고 나서 쉬는 시간 가지면 되고요. 자, 숙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보증하기 연구 방법 요거 오늘 1월 3일이다. 그렇죠? 1월 3일 숙제입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하면 되는데 집에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멘토 시간 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리주의 요거 1월 3일 숙제입니다. 자, 다음 요거 예술 파트입니다. 안드레 바정의 예술관 1월 3일 숙제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자, 그 다음 조선 후기 회화의 특징 1월 3일 숙제입니다. 일단 오늘 첫 주라서 이렇게 많이 안 내줘볼게요. 지문 4개입니다. 숙제. 그렇죠? 자,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그걸 좀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여력이 있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 요거 하고 더 해도 됩니다. 뒤에 다른 지문들 더 해도 되고요. 또는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풀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학원 오자마자 일단 신청하세요. 또는 아니면 문제 풀다가 내가 좀 빨리 끝날 것 같아. 선생님 숙제 내준 거 지금 2시간 안에 다 끝날 것 같은데 뭐해? 그냥 미리 뭐 데스크에 나가서 신청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 선생님한테 신청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 모의고사 하나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거 다 하고 나면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한번 쭉 풀어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충분히 집에서 이거 다, 그래서 그 언니들 중에 그런 학생도 있어요. 그냥 애초에 그냥 집에서 이거 다 해와. 다 해오고 그냥 틀린 것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학원 와가지고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만 그냥 계속 푸는 언니들도 있어요. 좀 많이 하는 학생들한테는. 근데 내가 뭐 내가 강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 준 거는
멘토 시간에 하든 집에서 하든 다 끝내서 와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한 번씩 매번 아니지만 부시에 이제 쌤 멘토 수업 하다가 점검합니다. 알겠죠? 왜 안 돼 있어? 볼 수도 있어.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4개 일단은 여러분들 이번에 숙제고요. 자, 그다음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요. 쌤이 하는 대로 정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알겠죠? 정리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런 습관 들이기 당분간. 그래서 매번 모든 지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거야. 알겠죠? 근데 정리할 건데 사실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면 된다. 그리고 매기는 건요, 알아서 매기면 됩니다. 뒤에 답지 있어요. 알겠죠? 매기고, 대신에 내가 매기고 다시 지문을 보고 했는데도 나는 이 답이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런 것들 지문만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 방금 요 1, 2, 3번 문제 있죠? 1, 2, 3번 문제 풀고 뒤에 답지 있으면 답지 보고 매기세요. 알겠지? 자, 그렇게 하고 쉬는 시간 가져서요. 지금 8시 정각이니까 8시 13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다시 문제 풀고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졌다가